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제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았던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무역 관계나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이제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걸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 순위가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그 업적을 환기하면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중재 역할을 해달라, 피스메이커.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평론가께서는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야당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박하게 평가하는 의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랑 속에 있고 또 대치 정국에 있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는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성을 갖고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이게 사실 외교와 우리 안보,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파적이라든가 좀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드는데, 사실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의제가 아닌 어떤 것을 꺼내놓을지 몰라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하는 사절단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를 평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관여하는 분들 모두가 사실 전전긍긍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근데 그나마 이렇게 놓고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리스크에 비하면은 어떤 선방했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왔던 김정은에 대한 이제 문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통미봉남,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이 통미봉남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럼 정말 우리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가. 과거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레토릭이 됐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좀 약간 그 성격을 맞추고 결과를 얻어내려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발언은 훌륭한 레토릭이었고 그런 정치적 수사였지만, 실제로 저것이 이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만큼
저런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첫 데뷔, 양자 데뷔, 일본, 미국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용과 이번에는 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격점은 좀 받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회담을 한 2시간여 앞두고서 이제 와서는 뭐 편하게 얘기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지켜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 SNS 메시지가 나오고 정말 일순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잠을 못 이루고 그 정상회담 생중계를 좀 지켜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 길들이기랄까 힘겨루기랄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그 일부 대형 교회하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걸 두고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곧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고 그리고 오해고 루머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언제든지 저런 돌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애초에 준비했던 대로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가는 게 어제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사전에 읽고 상당 기간 준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페이스를 지켜가겠다. 이런 준비를 가지고서 저 자리에 나간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대 이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외교 대비 무대인데 한미 특히 양자 외교에 있어서 저는 뭐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정상을 면전에서 좀 당황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 맞춤형 전략을 잘 세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고민을 했고 또 이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 경우의 수에 따른 아마 플랜 A, B, C, D, E까지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는데 사실 그 지금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른바 제트 모먼트, 제트의 순간이라는 이른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그 이제 영상과 과정들이 화제가 됐고 남아공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남아공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팩트는 틀렸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정정하는 약간의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신기를 달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자국의 가장 유력 일간지로부터 오늘 밤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어떤 칭송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저는 아주 민주당 표현대로 100점, 120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더 이상의 미국에 더 열어주거나 더 받아주거나 하는 그런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이제 선방한 협상이라는 정도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이제 팩트 시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공동선언문이 나와서 이제 양쪽의 불가역적인 어떤 그런 외교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라든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떻게 정교하게 그러니까 그 미국과 우리가 이제 관리해내느냐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저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더 첨언 드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니 하는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전략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CCTV 영상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중에 우리 국익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는 절대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큼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양 정상의 대화뿐 아니라 깜짝 선물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수제 만년필인가요? 그게 화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여겨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시라 하는 뉘앙스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양 정상 간에 좀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등에 이제 사인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제작 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맞춘 그런 어떤 펜인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수집가의 면모가 있는데 유심히 그 펜을 보더니 그거 가져갈 거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선물을 해주고 온 셈이 됐죠.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지만. 예. 근데 뭐 작은 그런 약간 그런 해프닝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저런 게 이제 서로 간의 친밀함을 쌓는 그런 계기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애초에 준비하지 않았던 선물, 사인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참가자들한테 뭐 여러 개 그렇게 줬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게 국빈 방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런 의전 절차라든지 친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회담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건데 이렇게 좀 건조한 그런 이제 실무 회담에 비해서는 좀 뭐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접촉과 교류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벼운 얘기 해봤으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militarily. They would say, but we gave you land. I said, no, you didn't. You leased us l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giving and leasing.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예, 주한미군 땅 지금 무상임대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임대는 우리가 미군과 주한미군 주둔협정, 이른바 소파 협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주한미군의 그 땅을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소유권을 갖겠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그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그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는데 저 대통령 면전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소유하고 주둔하고 있는 그 땅 우리한테 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외교적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이 발언이 높은 수준의 협상,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로 작용해가지고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란 이런 더 그 많이 받아내기 위한 아주 고도의 협상 전략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인계철선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이제 질적 영향력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이거는 한미 간에 이런 불평등한 협정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일이고 이건 미국 간단히 얘기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 군사 주둔 시설을 미국령으로 해놓고 그걸 군사 기지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동맹이지만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제가 잘한 거는 즉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감정을 부딪혀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마 판이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좀 약간 완충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꺼냈고 무기 구매 같은 걸로 이제 화답하면서 이걸 좀 미국과의 조율을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즈니스맨답게 높은 수준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력을 저는 보이고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한 것, 그 폭도 상당히 쟁점이 될 텐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대통령이 오늘 뭐 폭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예.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측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요구했던 바도 대체로는 뭐 GDP 한 5% 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2.5%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럼 2배 정도 국방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단번에 그렇게 국방비 증액을 할지 단계적으로 할지 아마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앞서 동맹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얘기고 우리 이제 군의 전력을
첨단화하고 과학화하겠다라는 어떤 계획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구체적인 이제 증액 규모 같은 거는 그리고 그 시점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걸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다소 좀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한미군 이 방위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위성락 실장이 사후에 브리핑한 걸로 보더라도 비공개 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내지 않았다. 해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방위비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정하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그걸 선제적으로 꺼냄으로써 의제가 방위비 쪽으로 안 가도록 상황을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앞서 주한미군 그 기지 소유권 얘기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레버리지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일례로 가자 지구를 우리가 소유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린란드를 좀 사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보면 각 주권 국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해요. 저분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 캠프홈프리를 한번 왔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대요. 그 시설이나 그 부지나 뭐 그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싶다. 그거는 앞서도 이제 우리 최재형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미군 기지를 미국령으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죠. 제1야당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후보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네. 인물인데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뭐 선명성,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게 저는 주요했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김문수 후보의 또 패인이라는 게 있겠죠. 저는 어설픈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가 좀 말하자면은 강성을 바라고 그다음에 선명성을 바라는 당원들로서부터 아니 이런 그레이 같은 전략은 무엇이지라는 이제 그런 아까 의구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장동혁 후보 당선된 걸로 보는데 지금 취임 일성 저렇잖아요.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 대표,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강을 건넜으면 우리가 뗏목을 버리라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넜으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뗏목 가져갑니까? 스틱 가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아주 냉랭한 상황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9월이 되면은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10월 되면 국정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원내 중심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반탄의 가장 강력한 그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당선을 됐지만 최고위원 이제 7명 됐는데 2명은 벌써 이제 찬탄 후보 진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그러면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만큼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그 말하자면은 지도력들을 얼만큼 이제 잘 이끌어내겠냐 관건이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한편으로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이거를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내년 지방선거 그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수도권의 후보 어떻게 낼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되 어떤 물밑으로는 좀 출구 전략도 모색하는 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저는 선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워딩이 강해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근데 아무리 당선이 확정된 날 그 전당대회 열기의 연장선에서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권을 무슨 이유도 없이 끌어내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강한 메시지가 아니고 극언이죠.
그런 얘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장동혁 후보의 저런 어떤 그 입장 혹은 저런 메시지, 저런 인식, 저게 국민의힘의 입지나 외연을 더 좁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도 뭐 우리가 절연해야 될 건 잘못된 과거지. 뭐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뭐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장동혁 후보를 포함한 이른바 윤어게인이나 이 반탄 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지금 장동혁 후보가 외면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년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로의 그런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특검 수사가 이제 이 국민의힘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당장 권성동 의원 내일 소환되는 데다가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개엄날 그 개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뭐 우리끼리 잘 뭉쳐가지고 싸우자 이런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의 단절, 그것으로부터 혁신, 그럴 때 이제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당 쇄신이나 혁신 없이 그냥 뭉쳐서 싸우기만 하자, 그런 걸로 지금 위기 상황이 관리도 안 될 거고 돌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앞서 이제 강 건너왔으면 뗏목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가 됐으면 달라져야죠. 후보 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이제 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서 지금 당이 갈라져서 내홍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데, 당내 입지가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은 좀 더 약해질 것 같고, 일각에서는 분당 얘기도 나오거든요. 분당이 될까요? 분당은 현실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3대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사이를 두고, 더군다나 뭐 분당이 된다 그러면 연말쯤이 될 텐데 6개월 남겨놓고 분당이 된다? 그거는 뭐 이미 보수가 자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거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쓸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도 안 시킬 거고, 왜냐하면 출당을 시키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와서 더 당주 차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장동혁 이제 대표가, 신임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 최고위원들에선 찬탄을 했던 그 2명의 최고위원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내부 총질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를 할 것인가, 징계가 아니라면은 이분들과는 또 어떤 협치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 뭐 허니문 기간은 없겠지만 당선이 오늘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 인선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9월이 되고 나면 현실 정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원내 당대표인데, 물론 재선이지만 원내 당대표인데 그럼 장외 투쟁만 하러 나갈 겁니까? 국회라는 공간을 놔두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분당 가능성은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보지만, 다만 이제 연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의 광풍이 정말 어디까지 몰아쳤는지, 이게 당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변수가 좀 될 수 있지만 분당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당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장동혁 대표는 그간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공언해왔고요. 실제로 면회가 이루어진다면은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 나올 테고, 계속해서 또 반박할 테고, 내용은 계속될 텐데, 이 현실 정치에 코드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하려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면회하라, 이렇게 벌써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는 인간적인 예의 차원에서 면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되고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고, 그건 장동혁 후보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면회를 다녀온다면 그것으로 저는 뭐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이제 하나의 정치로 보여주기식으로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를 계속 가서는 당의 내용이나 당의 어쨌든 이 분열을 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동영 대표가 이제 당의 분열을 이렇게 자꾸 획책하는 분들은 결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이제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탄 그룹을 당에서 축출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107명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한계 상당수가 원외에 있고 또 수도권에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기 전과 당대표가 된 이후의 메시지는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두를 바꾸지 못하고 당대표 되기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 했던 강경 발언들을 저렇게 계속 쏟아내는 게 과연 향후에 당대표 직을 수행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또 당을 변화시켜서 합리적인 대여 견제력, 대정부 견제력을 만들어가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저런 메시지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신임 대표는 장동혁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까? 최고위원회는 누가 또 지명직으로 누가 선발될까? 기계적 탕평 인사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전한길 씨. 지명직 최고위원회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주요 당직을 맡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거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신임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한길 그 선생과는 밖에서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함께 싸우는데 함께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한길 전한길 강사를 원내로 지니까 원내 그 지도부에 들어오는 순간 당은 이미 그런 퇴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정당이 결국에 이제 아스팔트에서 그 성장한 거기서 인정받은 대중성을 키운 분을 결국 당으로 모셔온다. 그러면 당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그 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이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습니까? 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접수했다라고 또 언론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동혁 그 대표가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전한길 씨가 이제 이번 윤리위에서 경고 처벌 받았는데 사실 경고가 뭐 아주 제일 미약한 경징계지만 이것 또한 신임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배려는 해줄 수 있어도 신임 지도부에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저는 다만 장동혁 호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탕평은 없다고 손치더라도 굉장히 전략과 좀 정무 감각을 고려한 인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이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당,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해야죠. 대여 투쟁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로만 됩니까? 결국 대여 투쟁한다고 국회 안에 있어봐야 필리버스터 하나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24시간 지나면 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정교하게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강한 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계적 탕평 인사는 아마 제가 그런 거죠. 친한 게 누구 하나 오고 뭐 어디에서 하나 오고 중립계 오고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을 남겨둔 시점밖에 안 되는 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무적 고려를 갖춘 인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겠다면서도 악수나 만남이 곧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양쪽에 가장 강한 인물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은 어떤 좀 협치를 보여줄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성찰하지 않는 그런 윤호개인 이런 어쨌든 내란 정당과는 만날 생각도 없고 악수도 안 하겠다.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연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형식적인 만남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행인 거는 대통령께서 미국 가는 그 길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이 좀 다르다.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야당 대표가 되면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회담 같은 게 열릴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이 다툴 때 다투더라도 소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전국을 풀어나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은 늘 그동안에 유지해 왔는데 지금 그런 어떤 채널마저 그런 물밑의 채널마저 가동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제 대립적인 그런 의제들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다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물밑으로라도 어쨌든 소통을 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지금 뭐 야당이 그 의석이 작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야당은 거기에 맞서서 극한 투쟁을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에 무슨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은 저는 말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그 수위 높고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 이 단호한 그런 얘기들로 상대를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정치 복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의 수위가 높다 그래서 말이 격렬하다 그래서 그게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여야 대표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특검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였던 인물의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심사 기로에 섰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이제 기각이 되고 돌아온 거는 일종의 거는 말하자면 그 뭐 정치 재판에 가까운 거라면은 이건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CCTV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국회에서 위증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엄히 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요 종사자로 분류되었던 국방장관이나 전 국방장관과 행안부장관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이걸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하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제 표현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알았다고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총리로서 말하자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 강변하더라도 아마 사법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저는 뭐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안타깝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본다면은 구속 가능성이 오히려 저도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난번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내란 방조 혐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헌법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이런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뭐 분명하게 어쨌든 본인이 말을 바꾸고 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한덕수 총리가 저런 계엄 방조 혐의로 구속됐을 때 그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부작위인데요. 부작위도 적극적 부작위냐 소극적 부작위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작위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지금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도 계엄 표결 방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전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국무위원 중에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넘어서서 이를테면 계엄 방조 혐의가 구속에까지 이른다면 그 파장이 이후에 다른 대상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